918년 송악의 한 호리호리하게 잘생긴 남자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건. 후대 사람들은 그를 태조라 부르며 고려 천년 왕조의 시조로 기억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29명의 부인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죠. 어떤 이들은 그를 두고 여색을 탐한 왕이라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권력자의 방탕함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 나라를 세우고 부삼국의 혼란을 평정한 영웅이 정말 단순히 욕망 때문에 그 많은 여인을 맞이했을까요?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건의 29 부인은 욕망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혼인으로 나라를 묶었고, 피가 아닌 피부치로 적을 동지로 만들었죠. 그 많은 혼인 뒤에 숨겨진 냉정한 계산과 치밀한 정치술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918년 여름, 철원의 궁궐에서 한 사내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건. 당시 그는 궁예 휘하에서 가장 신임받는 장군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는 자신이 섬기던 왕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궁예는 미쳐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백성을 탄압했고, 신하들을 관심법이라는 요술로 신문에 무고한 이들을 죽였죠.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마저 의심해 죽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따를 수 없었던 신하들이 왕건을 찾아왔고, 그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군,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왕건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궁예의 광기는 이미 선을 넘었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결국 왕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소. 내가 짊어지겠소. 며칠 뒤 궁예는 도망치다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고, 왕건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 이름을 고려라 정했습니다. 고구려의 옛 이름을 되살린 것이죠. 그리고 도읍을 자신의 고향인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당시 한반도는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쪽의 신라, 서남쪽의 후백제, 그리고 중부의 고려, 이른바 후삼국 시대였죠. 그 중에서도 후백제의 견훤은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신라의 수도까지 쳐들어가 경혜왕을 죽이고 김부를 새 왕으로 앉혔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견훤과의 정면 대결은 무리라는 것을. 고려는 이제 막 세워진 나라였고, 군사력도 재정도 부족했죠. 무엇보다 고려 내부도 결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사실 하나의 왕조라기보다는 여러 세력의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개성의 왕건 가문, 황해도의 호족들, 강릉의 김씨 일가, 나주의 오씨 가문, 청주의 유씨 집안까지. 이들은 각자 자신의 땅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왕건에게 협력하고는 있었지만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이들이었죠. 왕건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려면 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압으로 호족들을 억누르면 그들은 반발할 것이고, 그렇다고 모두를 죽여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나라 자체가 굴러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왕건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혼인이었죠. 호족들의 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것 자체는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왕건이 생각하는 규모는 차원이 달랐죠. 왕건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가문과 혼인을 맺으면 그들은 나의 처가가 됩니다. 처가를 배신하는 사위는 없는 법이죠. 또한 그들의 딸이 낳은 아이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자연스럽게 왕실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명분도 생기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었죠. 무엇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세력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왕건의 첫 부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혜영우 유씨. 그녀는 충주 지역 호족의 딸이었고 왕건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했던 동반자였죠.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많은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건은 사신을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각 지역의 유력 호족들에게 청혼을 했죠. 이것은 단순한 혼인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동맹 제안이었고 왕실에 편입되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족들도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고 손자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 엄청난 기회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왕건의 혼인 정치는 시작되었습니다. 29명의 부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고 욕망이 아니라 통합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고려라는 나라를 천년 왕조로 만드는 토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훗날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919년 봄, 왕건은 첫 번째 정략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상대는 나주의 오씨 가문이었죠. 나주는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오씨 가문은 그 지역을 대대로 다스려온 명문가였습니다. 왕건은 사신을 보내 오다련에게 말했습니다. 나주와 고려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왕비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오다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죠. 이 제안이 단순한 혼담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왕건은 군사력으로 나주를 위협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혼인이라는 평화로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다련의 딸 장화왕후 오씨가 고려 왕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고 이로써 나주는 고려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습니다. 왕건은 즉시 나주 지역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고 오씨 가문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죠. 이 소식은 빠르게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호족들도 눈치를 챘죠. 왕건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통합하려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서해도,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었습니다. 평산 박씨, 가문의 수장이 직접 사신을 보내왔죠. 저희 딸을 왕께 올리고자 합니다. 왕건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황해도는 개성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곳의 지지를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딸이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고 곧이어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인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채 안 되어 왕건에게는 6명의 부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부인의 집안은 왕실과 혈연으로 엮이게 되었죠.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부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죠. 누구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여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문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왕건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했죠. 어느 한 부인에게만 지나치게 총애를 보이지 않았고 각 가문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920년 여름, 왕건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김씨 가문의 수장 김행파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김행파는 동해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왕마마, 강릉은 오래전부터 독립을 지켜온 땅입니다.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김행파는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물러서지 않았죠. 강릉과 고려가 손을 잡으면 동해는 우리의 바다가 됩니다. 후백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강릉은 제 처가가 될 것이고 저는 처가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김행파는 왕건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었죠.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강릉의 자치권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해안의 강력한 세력도 왕건의 편이 되었습니다. 강릉 김씨 가문의 딸이 7번째 부인으로 들어왔고
김행파는 고려의 중요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견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건의 혼인, 정치를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죠. 왕건 놈이 혼인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견훤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충청도 지역이었죠. 그곳의 호족들을 위협해 고려와의 연을 끊으려 한 겁니다. 왕건은 즉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920년 가을, 고려와 후백제의 군대가 공주 근처에서 맞붙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왕건은 말 위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입니다. 서로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병사들은 그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해가 칠 무렵 후백제군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견훤은 분해하며 후퇴했지만 왕건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왕건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혼인으로 내부를 다져도 견훤이라는 외부의 적이 사라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상도 지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신라의 옛 땅. 그곳에도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직 누구 편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왕건은 안동 권씨 가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안동은 경상북도의 중심 도시였고 권씨 가문은 그 지역에서 대대로 존경받는 집안이었죠. 안동이 고려와 함께한다면 신라의 백성들도 우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안동 권씨의 당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라는 비록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명분상으로는 정통 왕조였고 후백제의 견훤은 무력으로는 가장 강했습니다. 반면 고려는 신생 국가였죠. 하지만 왕건의 진심, 어린 태도와 혼인, 정치의 실리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우리 딸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신라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신라는 천년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 역시 신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안동 권씨의 딸이 8번째 부인으로 들어왔고 경상도 북부 지역이 고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건은 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라 왕실과의 혼인이었죠. 당시 신라는 사실상 왕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경순왕은 명목상의 왕일 뿐 실제로는 각 지역 호족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년 역사의 상징성은 여전했죠. 왕건은 신라 왕실의 공주를 9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혼인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라의 정통성을 고려가 계승한다는 상징이었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견훤은 격분했습니다. 저놈이 신라까지 손에 넣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견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무력이 아닌 명분과 혈연으로 신라를 품어가고 있었으니까요. 921년 왕건의 부인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한반도의 주요 지역마다 왕건의 처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은 하나둘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의 자식들이 늘어날수록 각 가문의 기대도 커졌죠. 누구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인들은 서로를 견제했고 그 뒤에 있는 가문들도 암암리에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신혜영후 유씨가 왕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후궁들이 너무 많아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소. 칼로 통합하면 원한만 남지만 혼인으로 묶으면 적어도 한 세대는 평화를 지킬 수 있소. 하지만 그 후는 어찌하실 겁니까? 왕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많은 아들들과 외척들이 권력을 놓고 싸울 것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미래의 불씨보다 현재의 생존이 더 급했죠. 그렇게 왕건의 혼인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15번째 부인, 16번째 부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고려의 뿌리는 깊어졌고 동시에 미래의 위험도 커갔습니다.
922년 겨울, 왕건은 21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18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대왕께서 여색을 밝히시는구려. 하지만 왕건 가까이에 있던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나 정무를 보는 데 썼고, 부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 혼인들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었고 동맹이었으며 생존의 수단이었죠. 그리고 왕건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925년, 왕건은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24명으로 늘어났고 자식들도 20이 넘었죠. 고려는 이제 후삼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후백제는 비옥한 호남 평야를 기반으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했죠.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견훤을 꺾지 못하면 진정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해 가을, 왕건은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전라도 남부 지역이었죠. 그곳만 장악하면 견훤의 근거지를 직접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왕건은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남쪽으로 진군했죠. 그러나 견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왕건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지금의 대구 근처인 공산에서 복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27년 초가을, 공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견훤의 계략에 걸린 왕건의 군대는 포위당했고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죠. 왕건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신하 중 많은 이들이 전사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왕건을 신순겸 장군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는 왕건의 갑옷을 자신이 입고 적을 유인했죠. 대왕마마, 어서 피하십시오. 신순겸은 후백제군에게 둘러싸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왕건은 그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죠. 개성으로 돌아온 왕건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고 부인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왕이 쓰러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의 왕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일어나셔야 합니다. 전하가 쓰러지시면 고려도 무너집니다. 왕건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소. 충신들을, 병사들을. 하지만 전하는 살아계십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시옵니까? 왕건은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그는 다시 정무를 보기 시작했고 패배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공산 전투의 패배는 왕건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력만으로는 견훤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혼인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전라도 동부 지역, 지금의 순천과 광양 일대의 호족들에게 손을 뻗쳤죠. 견훤의 배후를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손을 잡으면 후백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견훤은 강했지만 잔인했죠. 반면 왕건은 온건했고 협력한 이들에게 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순천 박씨 가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견훤이 알면 우리를 칠 것입니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군대를 보내겠습니다. 왕건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순천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켰고 박씨 가문의 딸을 25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주변의 다른 호족들도 하나둘 고려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견훤의 기반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30년, 신라 경순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신라는 이제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왕은 있었지만 권력은 없었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도적들이 곳곳을 휩쓸었습니다. 대왕마마, 신라는 더 이상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순왕께서 고려에 항복하고자 하십니다. 왕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라가 스스로 항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죠. 천년, 왕조의 정통성을 고려가 물려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신중했습니다. 경순왕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천년 역사의 마지막 왕이십니다. 예를 갖춰 모셔야 합니다. 935년 경순왕이 직접 개성으로 왔습니다. 왕건은 성 밖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과인은 백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왕입니다. 이제 신라를 대왕께 바치고자 합니다. 왕건은 경순왕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하께서는 결코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신라의 백성은 고려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고 신라 왕족들도 모두 고려의 귀족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경순왕의 딸을 26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죠. 이로써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고려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했죠. 936년까지도 후백제는 건재했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훤의 집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신검, 차남 양검, 그리고 넷째 아들 금강이었죠. 견훤은 금강을 가장 사랑했고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검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어찌 넷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까? 이는 순리가 아닙니다. 견훤은 단호했습니다. 왕위는 능력 있는 자가 있는 법이다. 금강이 너보다 낫다. 분노한 신검은 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935년 봄 쿠데타를 일으켰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금강은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금된 견훤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세운 나라가 이 꼴이 되다니. 그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간신히 금산사를 탈출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후백제는 이미 아들의 것이었고 자신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견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의 적이었던 왕건에게 항복하기로 한 겁니다. 935년 가을 견훤이 개성으로 왔습니다. 왕건은 놀랐지만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견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날 배신했소. 이제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왕건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후백제를 평정합시다. 신검은 아버지를 배신한 역적입니다. 그를 응징해야 합니다. 견훤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조소, 함께 싸웁시다. 왕건과 견훤, 평생의 숙적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후백제의 종말을 의미했죠. 935년 가을, 고려와 견훤의 연합군이 후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일선산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는 혹독했죠. 후백제는 멸망했고 왕건은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936년 이 땅에 다시 하나의 나라가 들어선 겁니다. 왕건은 승리 후에도 관대했습니다. 신검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유배 보냈죠. 후백제의 백성들도 고려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개성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와 달랐소. 나는 칼로 통일하려 했지만 그대는 혼인으로 나라를 묶었소. 결국 그대가 옳았소. 왕건은 견훤의 장례를 왕의 예로 치러주었습니다. 통일 후 왕건은 마지막 3명의 부인을 더 맞이했습니다. 후백제의 유력 가문들과의 혼인이었죠. 이로써 그의 부인은 총 29명이 되었습니다. 29명의 부인, 34명의 자식. 이것이 왕건이 만든 거대한 혈연의 그물망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왕건의 처가가 있었고 그 처가들의 자손이 고려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려 왕조의 기반이었죠. 하지만 왕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아들들이 언젠가 왕위를 놓고 다툴 것이라는 걸. 그리고 외척들이 권력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걸. 940년 왕건은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그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후대 왕들에게 남길 교훈, 자신이 겪은 일들, 그리고 지켜야 할 원칙들을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훈요십조였습니다. 10가지 가르침이었죠. 호족과 백성은 나라의 뿌리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불교를 숭상하되 지나치지 말라. 신라의 풍습을 존중하라. 왕건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944년 5월, 왕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66이었죠. 29명의 부인과 34명의 자식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고려는 새로운 시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943년 5월, 왕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궁궐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29명의 부인, 34명의 자식, 그들 뒤에는 각자의 외척 가문이 있었죠. 누구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건은 생전에 장남 무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신해왕후 유씨의 아들이었죠. 명분상으로는 그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인들과 그들의 가문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외척을 둔 왕자들의 어머니들은 불만이 컸죠. 나주 오씨 가문의 딸인 장화왕후는 자신의 아들 요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해도 박씨 가문도, 강릉 김씨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씨 집안만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도 대왕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왕건의 유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태자, 무는 해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해종은 온화한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한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을 존중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약하다는 것을 안 외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 박씨, 가문의 수장 박수리가 다른 호족들을 모았습니다. 해종은 너무 약하오. 이대로 가면 고려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오. 그럼 누구를 세우자는 겁니까? 왕규의 사위인 광주원군은 어떠소? 왕규는 개성의 유력한 호족이었고 왕건의 측근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왕건의 부인 중 한 명이었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광주원군이었죠. 왕규는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종은 이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약했고 반대 세력은 강력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해종은 945년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를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왕규가 독을 탔다더라.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종의 죽음으로 왕위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다음 왕은 해종의 동생 정종이었습니다. 그 역시 신해왕후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정종도 형과 마찬가지로 외척의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왕규는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죠. 그는 광주원군 외의 다른 왕자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종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규를 제거해야 합니다. 충신들이 움직였습니다. 948년 왕규의 반역 계획이 발각되었고 그는 체포되어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일족도 모두 권력에서 밀려났죠. 하지만 정종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병들어갔고 940조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위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2명의 왕이 연이어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위는 해종과 정종의 이복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광종의 어머니는 황해도 출신의 신명순성왕후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궁궐의 암투를 지켜봤고 형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목격했죠. 나는 형들과 다를 것이다. 광종이 즉위했을 때 그는 이미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충분히 성숙했고 무엇보다 냉정했죠. 그는 형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약하면
외척이 날뛴다. 나는 그들을 제압해야 한다. 광종의 통치는 피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위 초반, 그는 표면적으로는 온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950년 그는 본색을 드러냈죠. 공신들을 숙청하라. 왕건 시대부터 권력을 누려온 공신 가문들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반역 혐의를 씌워 죽이거나 유배 보냈죠. 실제로 반역을 꾀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광종이 만들어낸 명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대왕께서 미쳐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광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제를 실시해 새로운 관리를 뽑았고 노비안 건법을 시행해 공신들의 사병을 해체했습니다. 모든 것이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였죠. 특히 그는 외척을 철저히 견제했습니다. 아버지 왕건이 만든 혼인의 그물망. 그것이 이제는 왕권을 위협하는 독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광종은 심지어 자신의 처가도 견제했습니다. 황해도 박씨, 가문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았고 다른 외척들도 요직에서 배제했죠. 그의 통치는 잔혹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고려의 왕권은 확고해졌고 중앙집권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광종의 숙청으로 수많은 공신과 귀족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몰락했고 원한을 품었죠. 궁궐은 피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광종 자신도 변해갔습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편집증에 시달렸죠.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누가 반역을 꾀할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왕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이러다간 신하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광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신하는 얼마든지 새로 뽑으면 된다. 하지만 왕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975년, 광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26년 동안 고려는 강해졌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아들 경종이 뒤를 이었지만 외척 세력의 반발로 인해 불과 5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종의 동생 성종이 즉위했죠. 성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광종처럼 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교적 질서를 세우고 신하들과 협력하며 나라를 다스렸죠. 부왕께서 왕권을 강하게 만드셨다. 이제 나는 그 위에 올바른 제도를 세워야 한다. 성종시대의 고려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잡혔고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맞이하며 시작된 혼인 정치가 결국 피로 얼룩진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5명의 왕이 50년 동안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했고 외척이 왕권을 위협했으며 공신들이 반역을 꾀했죠. 왕건이 뿌린 씨앗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는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살아남았습니다. 왕건이 만든 혈연의 그물망은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고 그 위에 세워진 제도는 1000년을 버텼습니다. 29명의 부인이 낳은 34명의 자식들, 그들과 그 후손들은 고려 왕조의 기둥이 되었고 동시에 권력 다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건의 혼인, 정치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통합과 분열, 평화와 전쟁, 생존과 파멸, 모든 것이 한데 얽혀 있었죠. 1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왕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29명의 부인을 둔 욕망의 왕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지킨 전략가일까요? 역사는 그를 태조라 부르며 고려 왕조의 창건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왕건이 살았던 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후삼국으로 나뉜 땅,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굶주린 백성들,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칼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강압으로 호족들을 누르면 그들은 반발했고 모두를 죽일 수도 없었죠. 호족 없이는 군대도, 세금도, 행정도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왕건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혼인이었죠.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는 유력 가문의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 혼인 하나하나는 정치적 동맹이었고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나의 부인이 되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왕건은 처가들을 소중히 대했죠. 높은 벼슬을 주었고 그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했으며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호족들도 이득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고 손자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무력 충돌 없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9명의 부인, 이 숫자는 욕망의 상징이 아니라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건은 이 혼인들을 통해 피의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호족이 왕실과 혈연으로 얽혔고 그들의 자손이 고려의 귀족이 되었죠. 배신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을 배신하는 것은 곧 자신의 친척을 배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왕건이 만든 고려 왕조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왕건은 생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싸울 것이라는 걸, 그리고 외척들이 권력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호족과 백성은 나라의 뿌리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차령 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불교를 숭상하되 사찰을 지나치게 짓지 말라. 이 10가지 가르침에는 왕건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호족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은 자신의 혼인, 정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훈요 10조도 권력 다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종과 정종은 외척의 압박에 시달리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종은 피로 왕권을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죠. 경종은 외척 세력의 반발로 단명했습니다. 50년 동안 5명의 왕이 즉위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암투와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왕건의 혼인, 정치가 남긴 그림자였습니다. 통합의 도구로 사용된 혼인은 결국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묶기 위해 만든 혈연의 그물은 왕위를 둘러싼 다툼의 무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살아남았습니다. 성종 이후 고려는 안정을 찾았고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왕건이 만든 기반 위에 유교적 질서가 세워졌고 과거 제도가 정착했죠. 외척의 권력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470년을 이어갔습니다. 왕건의 혼인, 정치는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의 선택은 나라를 세웠지만 동시에 피바람을 불러왔습니다. 호족들을 묶었지만 그들의 후손이 권력 다툼의 주인공이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왕건의 선택은 욕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색을 탐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인을 선택했습니다. 29명의 부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의 상징이었죠. 당시 왕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통합하자니 군사력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호족들을 방치하자니 나라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혼인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적을 동지로 만들 수 있었고 강압하지 않고도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있었죠. 혼인은 전통적으로 화합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왕건은 이 방법으로 후삼국을 통일했고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것도 많았습니다. 29명의 부인들은 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34명의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 다툼의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왕건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아버지로 살 수 없었죠. 그는 오직 왕으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했고 백성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역사는 때로 개인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왕건은 그 선택을 받아들였고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건을 평가할 때 단순히 부인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고 분열된 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이 혼인 정치였을 뿐이죠.
29명의 부인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려 왕조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죠. 왕건은 죽기 전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살았소. 후대 왕들도 백성을 위해 살기를 바라오. 그의 마지막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왕건은 권력을 위해 혼인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고려는 470년을 이어가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청자, 팔만대장경, 금속활자, 고려가 남긴 유산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왕건이 있었고 그의 29번의 혼인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고 성공과 실패로 판단할 수 없죠. 왕건의 혼인,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통합이자 분열이었고 평화이자 전쟁이었으며 생존이자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복잡함을 이해하고 당시의 맥락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태조 왕건, 29명의 부인을 둔 왕. 그는 여색을 탐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조 왕건의 29번의 혼인 뒤에 숨겨진 진실. 흥미로우셨나요? 욕망이 아닌 전략으로, 칼이 아닌 혈연으로 나라를 세운 한 지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반도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재미있고 충격적인 야화를 소개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고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